얘들아 또 나야. 자, 이번엔 화생이에요. 자, 우리 아까 얘기했던 대로 우리 처음부터 안 나갈 거고요. 뒤쪽에 5강부터 나갈 거예요. 네, 페이지로는 106이 아니라 99쪽이네요. 그렇죠? 99쪽부터 나갈 겁니다. 진화와 자연 선택은 그렇게 양이 많지는 않거든요. 내용이 많지는 않고. 대신 그 생명 파트, 그러니까 통합과학의 생명 파트가 앞에 있는 우리 통합과학 1에서 배웠었던 생명 시스템이랑 좀 많이 연결이 돼요. 그래서 우리 그때 배웠던 용어들을 좀 간단하게 복습들을 좀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필기에 넣을 거니까 여러분들이 예전 내용들을 좀 잘 정리해 주시면 좋겠고, 통합과학 공부할 때 예전 내용들이 필요한 것들이 좀 어려운 내용들이니까 그런 것들만 좀 신경 쓰시면 이번 단어는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은 단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5강의 진화와 자연 선택 봅시다. 첫 번째는 요 진화라는 말의 뜻을 먼저 정리를 해볼 거예요. 진화라는 말이 우리 평소에 많이 쓰거든요, 생각보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진화라는 말의 뜻은 사실 과학에서 말하는 진화의 뜻과는 좀 동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진화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좀 하고 있다면은 이 진화의 뜻을 과학적인 용어로서 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우리 과학에서 말하는 진화는 다음 같은 뜻을 갖고 있는데, 일단 오랜 시간 동안 일어나는 거고요. 자, 오랜 시간 동안 일어나는 것이고, 당연히 생물에게 일어나는 변화예요. 자, 그런데 이 오랜 시간 동안의 생물의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 일단 여기는 이 오랜 시간은 어느 정도의 시간이 오랜 시간일까요? 이게 몇 개월이나 몇 년 정도가 아닙니다. 그죠? 기본적으로 몇 백만 년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요. 최소 몇만 년 기준이에요. 몇만 년, 몇 백만 년, 몇 천만 년 이렇게 일어나거든요.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이죠. 그 시간 동안 생명체 하나의 변화가 일어나기는 힘들잖아요. 그지? 그러면 이런 엄청나게 오랜 시간 동안 생물의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선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나의 변화를 내 자손에게 넘겨줄 수 있어야 돼. 뭔 얘기인지 이해되지? 바로 이 넘겨주는 걸 우리가 뭐라 부르죠? 자손에게 넘겨주는 것. 뭐라 불러요? 유전이라 부르죠. 바로 이 오랜 시간의 변화가 있으려면 자, 여러 세대에 걸쳐서 일어나는 변화가 일어나고요. 때문에 이 변화를 자손에게 전달해주기 위해서 뭐가 꼭 필요하다? 반드시 유전이 꼭 필요해요. 두 번째, 진화라는 표현을 우리가 평소에 쓸 때 어떤 식으로 쓰는 경우들이 많냐면 더 좋아진다라는 의미로 쓰는 경우들이 많아요. 또 내가 진화해야 되겠다와 같이 어떤 마음을 먹고 목적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과학에서의 진화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진화는 그저 생명체가 뭐에 적응하다 보니, 환경에 적응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생긴 변화이고요. 때문에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될 것 되게 중요해요. 이 진화에는 절대로 뭐가 들어가면 안 돼요? 방금 제가 얘기했던 대로 목적이 들어가면 안 돼요.
뭐뭐 하기 위해서, 내가 여기에 적응하기 위해서, 내가 이걸 이겨내기 위해서 이런 표현이 들어가면 안 돼요. 적응하다 보니, 살다 보니 진화가 됐다는 거지. 내가 이걸 이겨내야 되겠어 라는 어떤 목적이 들어가면 안 되고요. 동시에 당연히 절대로 의도가 들어가도 안 돼요. 이걸 해야 되겠어 라는 의도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진화를 더 좋아진다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아주 빛이 없는 동굴에 사는 생물체야. 걔네들은 뭐가 필요 없지? 눈이 필요 없어. 그지? 그래서 실제로 눈이 없는 애들도 있단 말이야. 우리가 걔네들을 보면서 눈이 없으니까 멋있는데?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없죠. 우리가 봤을 때는 어때요? 안 좋아 보여요. 하지만 동굴이라는 환경에서 뭐가 훨씬 더 유리해? 눈이 있는 것보다 없는 게 훨씬 유리해. 그치? 즉 이 진화에는 좋다 나쁘다, 즉 우월함과 열등함이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목적이 없고 의도가 없으며 좋고 나쁨이 없습니다. 이 말 이해되시죠? 이거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혹시 진화를 설명하는 문장에 이런 의미가 들어간다면 그건 틀린 문장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사람은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손을 발달시키는 진화가 일어났다. 맞아요? 틀려요? 틀린 문장이라는 거죠. 왜? 뭐뭐 하기 위해라는 목적이 들어갔죠. 의도가 들어갔어요. 그죠? 이러면 틀린 문장이 된다는 거예요. 살다 보니 이렇게 됐다라는 것이지 어떤 의미, 목적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의 눈은 심해의 사는 물고기보다 더 우수한 형질이다. 역시 맞아요? 틀려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죠? 우리 눈은 그저 우리가 사는 환경에 적응하기에 알맞게 된 거지 절대로 그것이 심해어보다 더 우수하다라는 표현을 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틀린 문장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자, 이건 복습 내용이에요. 2번은 자, 우리 통합과학 1 마지막 단원에서 뭐 배운 적이 있었냐면 형질이라는 말 배운 적이 있었어요. 그죠? 자, 형질이 뭐였냐면 어떤 생물체의 생물의 형태나 특성을 의미하는 말이 형질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이 형질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거죠. 그죠? 자, 우리 몸에 있는 세포 안에 들어있는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물질이 이름이 뭐였죠? 유전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물질 이름이 뭐였어요? 그렇지. DNA라는 물질 안에 유전 정보가 저장되어 있었어요. 맞죠? 이 DNA 안에 있는 유전 정보는 어떤 형태로 저장되어 있었죠? 이게 암호였는데 뭘 가지고 암호를 만들었지? DNA 안에 들어있는 염기라는 걸 가지고 암호를 만들었어요. 기억들 아시죠? 그죠? 그래서 이 염기를 막 배열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특별한 의미를 만들었었잖아요. 그죠? 그때 이 염기의 배열을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 불렀죠? 염기? 그렇지. 염기 서열이라고 불렀죠. 그죠? 그래서 DNA 안에는 염기 서열을 통해 자, 유전 정보가 저장돼 있죠? 이 유전 정보를 우리가 뭐라 불렀죠? DNA 안에 들어있는 유전 정보. 그걸 우리가 뭐라 불렀냐면 유전자라고 불렀었어요. 그렇죠? 이것들 아시죠? 자, 이 유전자 안에는 유전 정보가 들어있는데 이 유전 정보는 뭐와 관련된 내용이 들어있었죠? 이 유전자 안에는 무슨 내용이 들어있었어요? 바로 어떤 물질을 만들 것이냐라는 정보가 들어있었어요. 우리 몸에서 어떤 물질을 만들어야 돼? 라는 정보가 들어있었다는 거죠. 그죠? 그 물질들은 대부분 뭘로 이루어져 있었죠? 우리 몸에서 필요한 물질들은 대부분
바로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물론 아닌 것도 있어요. 지질로 이루어져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죠? 하지만 많은 물질들이 단백질로 되어 있었죠. 특히 이 단백질이 어떤 작용들을 많이 했었냐면 효소로서 작용을 많이 했었어요. 맞죠? 그리고 이 효소의 작용에 의해서 우리 몸에 필요한 물질이 만들어지고 그걸 통해 우리 몸의 특징이 나타나는 거였죠. 그래서 그때 나타난 특징을 우리가 형질이라고 불렀다는 거죠. 자, 요거 우리 통합과학 1에서 배운 적 있었죠? 자, 우리 이번 단원에서 하는 얘기는 계속 형질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 형질 얘기가 나올 때마다 무슨 얘기로 돌아올 수 있어야 돼? 이 형질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는 다른 물질, 앞물질에 대한 얘기를 얘기할 수 있어야 돼. 그지? 형질의 변화가 생겼어. 그건 무엇의 변화가 생겼다는 말이기도 해? 유전자의 변화가 생겼다는 말이기도 해. 유전자의 변화가 생겼다는 말은 무슨 말이기도 하지? 유전자를 저장하는 염기, 서열의 변화가 생겼다는 말이기도 해. 염기, 서열의 변화가 생겼어. 뭐의 변화가 생겼다고 말할 수 있어? 형질의 변화가 생겼다고 말할 수 있지. 우리가 배웠던 말들을 쭉 이어서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돼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중요하고요. 특히 이번 단어는 유전자와 형질과의 관계가 정말 잘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자, 이걸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는 변이라는 말의 뜻이에요. 일단 변이는 다시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비유전적 변이입니다. 비유전적 변이. 자, 이름에 그 특징이 벌써 나와 있죠? 뭐가 안 된다? 유전이 안 돼요. 그렇죠? 얘들은 유전이 안 되는 애들인데요. 자, 유전이 안 되는데, 맞다. 미안해요. 변이의 뜻부터 먼저 알려드려야 되죠. 변이의 뜻은 같은 생물종 안에서의 형질 차이를 변이라고 불러요. 자, 이 뜻에서 제일 중요한 말이 뭘까요? 바로 같은 생물종이라는 내용이에요. 자, 우리 고양이랑 개를 보면 분명히 구분하실 수 있죠. 생김새 특징이 많이 다르잖아요. 그죠? 우리는 분명히 얘들의 형질의 차이가 나는 걸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고양이와 개의 차이를 변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고양이와 개는 같은 종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그런데 이 개 안에 있는 애들 중에서 저는 개를 키워본 적 없어서 잘 모르긴 하는데 예를 들어 푸들이랑 리트리버라고 하는 개의 품종이 있어요. 그죠? 얘네들은 어떻습니까? 분명히 얘들도 생김새가 다르죠?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 사이의 차이는 변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변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할 수 있어요. 왜냐면 얘네 둘 다 개예요. 그죠? 우리가 푸들의 품종, 리트리버의 품종이란 말을 쓰니까 마치 종이 다른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얘네들은 그냥 개라는 하나의 종이야. 알겠지? 그 안에서 생김새와 특징이 다른 것 뿐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자, 푸들과 리트리버의 차이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 변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같은 생물종 안에서의 차이를 우리는 변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 중에서도 비유전적 변이가 있어요. 얘는 유전이 안 돼요. 왜 유전이 안 되느냐? 얘는 살면서 얻게 된 후천적 변이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한 주변 환경 때문에 얻게 된 환경 변이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많이 겪는 거예요. 그렇죠? 운동을 막 해. 어떻게 돼?
근육이 막 늘어나겠지, 그지? 근육이 막 이렇게 팔이 두꺼워졌어. 그지? 그런데 내가 운동을 열심히 해서 팔이 두꺼워졌는데 내가 만약에 애를 낳았어. 그 애도 팔이 두꺼워져서 나와? 아니지. 그치? 내 팔이 두꺼워진 거 분명히 변이야. 운동을 안 한 너희랑 내가 운동을 한 나랑은 분명히 차이가 날 거야. 그지? 하지만 이 두꺼워진 팔이 내 자식에게 전달되진 않지. 내 팔은, 내 자식은 내 자식대로 따로 운동을 해야 돼. 맞지? 이렇게 나중에 얻게 된 특징. 그죠? 그래서 환경적인 특징. 이런 것들 우리가 뭐라 부른다? 비유전적 변이. 그죠? 그러면 당연히 뭐도 있어야 돼요? 자, 유전적 변이도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얘는 유전이 가능하니까 이렇게 부를 거고요. 그런데 아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진화는 오랜 세월 동안 생기는 생물체의 변화라고 얘기했고 그때 반드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 했죠? 유전이라고 했죠. 그죠? 그죠? 그러면 생물체의 변화 자체, 차이 자체가 변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뭐가 유전되는 변이는 당연히 뭘 일으킬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진화를 일으킨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문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 유전적 변이는 바로 진화의 원동력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유전적 변이는 진화의 원동력이다. 자, 여기까지 괜찮죠? 자, 이 유전적 변이의 방법이 두 가지가 우리 책에 소개가 되는데 자, 요 두 가지 방법 일단 제목부터 써드리면 첫 번째는 돌연 변이, 두 번째는 유성 생식 세포의 조합이라는 말이거든요. 일단 제목부터 쓰시고 제가 요 밑에다가 이걸 설명하기 위한 내용, 예전 복습 내용까지 조금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볼게요.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에요. 우리 중학교 때 어떤 내용을 배운 적이 있었냐면 사람의 염색체 개수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었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사람의 염색체 개수? 그렇죠. 사람의 염색체 개수는 46개예요. 사람의 염색체 개수는. 그런데 우리 염색체 개수를 46개라고 잘 안 부르고요. 뭐라고 많이 불러요? 23쌍이라고 많이 불러요. 왜 그랬죠? 왜 23쌍이라고 주로 불렀죠? 왜냐하면 우리 사람의 염색체는 모양과 크기가 완전히 똑같은 염색체들을 2개씩 한 세트로 갖고 있었거든요. 그걸 몇 세트 갖고 있었기 때문에 23세트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전체 개수로 따지면 46개지만 세트, 똑같이 생긴 게 23쌍이 있다. 이런 의미로 23쌍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었어요. 46개를 다 그릴 수는 없으니까 딱 2개만 그릴게요. 그러면 사람은 염색체를 2개만 갖고 있다면 어떻게 갖고 있어야 돼? 완전히 모양과 크기가 똑같은 2개의 염색체를 이렇게 갖고 있어야 되는 거야. 문제 이해되시죠? 자, 이게 내 아버지라고 한번 해보자. 내 아버지야. 자, 내 아버지가 이렇게 염색체 2개를 갖고 계셔. 그지? 그러면 이 염색체 안에는 DNA가 있고 그 DNA 안에는 다양한 유전자가 있겠지. 그 중에서 우리 아버지가 검은색 머리털을 갖고 있는 유전자가 여기 있었다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여기에 예를 들어 검은색 머리털을 갖고 있는 유전자가 있다면 당연히 이 반대쪽 짝이 되는 염색체도 어떻게 돼 있어야 돼? 똑같은 위치에 검은색 유전자를 가질 수 있겠지? 그치? 내가 방금 뭐라고 했기 때문에
두 염색체는 완전히 모양과 크기가 똑같다고 했기 때문에 같은 위치에 똑같은 종류의 유전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우리 어머니도 역시 똑같이 염색체를 2개 갖고 계시고, 자, 그래서 똑같은 위치에 머리카락 색깔 유전자를 갖고 계시는데, 우리 어머니가 예를 들어 실제로 그렇진 않지만 노란색 머리털을 의미하는 유전자를 이렇게 2개 갖고 계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 아버지는 당연히 머리카락이 무슨 색이 나올 거고, 검은색이 나올 거고, 그지? 우리 어머니는 머리카락이 노란색이 나오겠죠. 자, 이 두 분이 결혼을 하셨어. 자, 아기를 내가 태어나. 내가 태어날 때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는 나한테 뭘 주지? 나한테 생식세포를 준단 말이야. 맞지? 아버지가 만드는 생식세포 이름이 뭐야? 정자지. 근데 이 정자에서 아버지가 갖고 있는 염색체를 다 주면 무슨 일이 생겨버려? 어머니도 다 줘버리면 내가 받게 될 염색체가 총 몇 개가 돼? 4개가 돼버리지. 그러면 내가 인간이야, 아니야? 인간이 아니게 되지. 인간 염색체를 지금 내가 몇 개라고 정해놨어? 2개라고 정해놨잖아. 그지? 그러면 아버지와 어머니가 애를 낳았을 때 인간이 태어나려면 어떻게 줘야 돼? 그렇지. 둘 다 주면 안 되고 둘 중에 하나만 줘야 돼. 맞지?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생식세포를 줄 때는 둘 중에 하나만 나한테 넘겨주는 거야. 그치? 이때 넘겨주는 이 염색체 하나짜리 세포를 우리가 뭐라 불러? 이걸 생식세포라고 부르는 거야. 문이 이해되지? 그러면 당연히 어머니도 어떻게 했어? 둘 중에 하나만 주셨겠지, 그지? 그래서 우리 어머니도 나한테 난자를 통해서 생식세포를 이렇게 하나만 주셨단 말이야. 그리고 이 생식세포는 뭐가 들어있었지?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검은색 머리칼 유전자가 들어있었고 어머니의 경우에는 노란색 머리칼 유전자가 들어있었지. 그러면 나는 이 둘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돼? 염색체 하나는 검은색을 갖고 있는 유전자, 염색체 또 하나는 노란색 머리칼을 갖고 있는 유전자를 이렇게 받았겠지. 검은색과 노란색을 하나씩 받은 상태가 됐단 말이야. 자, 그러면 내 머리카락 색깔은 아버지랑 똑같을까? 아닐 확률이 높아, 그지? 검은색에 뭐가 섞였으니까, 노란색이 섞였으니까. 어머니랑 똑같을까? 역시 아닐 확률이 높아, 그지? 노란색 말고 다른 검은색이 섞였으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아주 밝은 갈색을 띤 머리카락을 갖고 태어났다고 해보자. 그지? 자, 어때? 분명히 내 아버지, 어머니와는 어떻게 됐어? 다른 형질이 나타났지? 뭐가 생긴 거야? 변이가 생긴 거야. 뭐 때문에? 아버지 것 조금, 어머니 것 조금 조합을 했더니 새로운 형질이 생긴 거지. 문인지 이해돼? 바로 둘 중에 뭐에 대한 얘기야? 유성생식 세포의 조합에 대한 얘기야. 이해가 되세요? 그렇죠?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어? 내 동생이 태어났어. 근데 내 동생은 갑자기 나랑 똑같은 염색체를 갖고 있기는 한데 갑자기 여기에 파란색 유전자가 갖고 있는 애가 태어난 거야. 그러면 내 동생은 무슨 색깔의 머리카락을 갖고 있겠어? 파란색 머리카락 색깔을 갖고 있겠지. 그런데 이 파란색은 우리 아버지나 어머니가 갖고 있었던 유전자와는 상관이 있어, 없어? 없어. 완전히 새로운 게 생겼지. 갑자기 이런 형질이 태어난 거야. 갑자기 돌연. 그래서 내 동생은 무엇의 예라고 볼 수 있는 거야? 돌연변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이 두 가지 방법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인 것 같아? 딱 봤을 때. 이게 동그라미 2번 방법, 이게 동그라미 1번 방법이야. 그지? 나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갖고 있는 유전자를 그대로 받고 태어났지. 유전자 자체에는 변화가 있어, 없어? 없어. 그것들이 어떻게 조합됐느냐, 누가 만났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유전자 자체의 종류에는 차이가 없단 말이야. 근데 돌연변이는 어때? 완전히
새로운 유전자가 발생을 했지. 아버지, 어머니 유전자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게 발생을 했어. 그래서 돌연변이는 기존의 유전자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유전자가 출현을 한다는 거야. 그지? 요게 이제 돌연변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야. 동그라미 2번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유전자를 여러 가지로 조합해서 만들 수 있는 다양한 가지수를 의미하게 되는 거지. 자, 새로운 유전자의 출현이 없어요. 그죠? 자, 그래서 생식세포가 어떤 개념인지 이걸 한번 이해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유성생식세포의 조합과 돌연변이가 어떤 차이점을 갖고 있는지도 이 그림을 통해서 간단하게 한번 이해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내용 자체는 그렇게 엄청나게 특별한 건 없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생명과학 파트가 특히나 앞단원 내용들이 쭉 이어지면서 내용들을 이해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통합과학 1이나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게 할 텐데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다시 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이렇게 나올 때마다 추가적인 설명을 해줄 거야. 그러면 아 맞아 나 저런 거 배웠었지 이런 게 이렇게 쓰이는구나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보시면 되고 보시다가 제가 이렇게 놓치면서 설명 못한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거 문제 풀다 보니까 이런 게 나왔는데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라고 저한테 질문해 주시면 제가 이런 것들 또 추가적으로 더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이렇게 계속 쌓아가야 돼요. 통합과학. 통합과학은 앞에 대한 내용들을 잊어버리면 통합과학을 잘할 수가 없어. 계속 앞에 있는 내용들을 쌓아놓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새로운 내용들을 쌓아줘야 되거든요. 생명과학이 특히나 그런 게 좀 심하니까 생명과학 부분에서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좀 신경 쓰면서 공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진화와 변이의 뜻 살펴봤고요. 이거 왼쪽 지울게요. 아이고. 자, 두 번째는 졸립구만. 자, 다윈의 자연선택설에 대한 얘기예요. 다윈의 자연선택설. 다윈은 여기 왜 다윈이란 이름이 나왔냐면 요즘의 진화, 여러분들 진화와 관련된 학설을 뭐라 불러요? 진화론이라 부르죠? 현재의 진화론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해결이 됐거든요. 뭐지? 그런데 다윈이 발표할 당시에 이 자연선택설은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발표할 당시의 이론에 대한 얘기를 할 거다. 이런 의미예요. 앞에 다윈이 붙은 거. 문의 이해되시죠? 여기 있는 자연선택설의 자연은 뭘 말할까요? 얘는 환경을 말해요. 알겠죠? 자연선택, 누가 선택했다? 환경이 선택했다는 거야. 아까 제가 여기다 썼다가 지웠던 거. 진화는 왜 일어난다? 환경에 적응하면서 일어난다. 그죠? 자연선택설 자체가 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생명체가 뭐 하면서? 환경에 적응하면서 환경에 맞는 애가 선택되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말 안에 숨겨져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다윈의 자연선택설에서 가장 중요한 건 1번인데요. 1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바로 자연선택설의 과정이에요. 자, 우리가 참고하고 있는 참고서에는 이 자연선택의 과정을 크게 4단계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명체가 어떤 위기에 닥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혹시 아세요? 우리 인간 말고 생명체들이 위기에 닥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혹시 뭔지 아십니까? 번식이에요. 일단 뭔가 위험해지면 번식을 하려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실제로 환경의 변화가 막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을 때는 생물체들이 원래 낳던 것보다 새끼들을 많이 낳아요. 자손을 많이 낳습니다. 자, 이 과정을 자연선택설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과잉생산이라고 합니다. 과잉생산. 자, 과잉생산의 뜻을 밑에다 적을 건데요. 과잉생산은 바로 환경의 허용치보다 더 많은 자손을 낳는 것을 과잉생산이라고 불러요. 자, 뭐가 핵심이냐면 환경의 허용치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 모두가 풍족하게 살 수 있다 없다? 없겠지, 그지? 그래서 지들끼리 뭐하기 시작을 하는 거야? 치고받고 싸우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지? 그런데 이렇게 많이 새끼를 낳으면 그들 중에서 어떤 애들이 태어나? 특이한 애들이 태어나는 거지. 바로 뭐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변이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온갖 애들이 태어나는 거지. 그지? 그냥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허용치보다 더 많은 애들이 태어나면 당연히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없지? 그렇기 때문에 서로 사이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뭐 하기 시작을 한다? 경쟁을 하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바로 생존 경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생물체들의 경쟁에서 가장 많이 경쟁하는 분야, 바로 뭐죠? 대부분 먹이에서 굉장히 생존을 많이 경쟁을 하게 되고요. 서식지도 굉장히 생존 경쟁의 무대고요. 그 다음에 짝짓기, 배우자 선택도 대표적인 생존 경쟁의 분야 중 하나예요. 그것 외에도 굉장히 많은 생존 경쟁의 분야들이 존재하죠. 자, 그런데 이렇게 경쟁을 하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들 중 적합한 애가 선택이 되겠죠? 바로 뭐가 일어난다? 자연 선택이 발생하는 거예요. 바로 환경에 적합한 형질이 남고, 자, 얘네들이 자손을 낳게 되는 거죠. 자연 선택이 딱 한 번으로 끝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남은 자손들끼리 또 생존 경쟁을 할 거고요. 또 자연 선택이 이루어지게 되겠죠. 이런 자연 선택이 계속 누적되면 결국 생명체는 그 변화가 쌓여서 진화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자연 선택의 과정인데요. 일단 이 네 가지 말은 정확하게 암기를 해주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여기에 딱 한 가지만 더 할 건데, 그래서 이 진화의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냐는 거죠. 자, 환경에 적응하는 방법은 한 가지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환경에 적응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엄청 날씨가 더워졌어. 그러면 이에 대해서 적응하는 방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 햇빛이 별로 뜨겁지 않은 물속에 들어서 사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지. 또 햇빛이 주로 비치는 낮에는 땅굴 밑에 숨어 있다가 밤에만 활동하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겠지. 또 우리 인간 어떻게 하겠어? 너무 더우니까 햇빛을 막을 수 있는 뭔가를 설치해서 그 햇빛을 피하는 방법을 쓸 수도 있겠지. 강한 햇빛이 생겼을 때 그에 대해서 적응하는 방법은 한 가지가 아니란 말이야. 즉, 자연 선택되는 종 역시 한 가지일 리는 없다는 거죠. 즉, 진화가 일어나면 종의 개수는 원래보다 많아져요, 적어져요? 무조건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반드시 종은 그 개수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 그 현상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종의 분화라고 부릅니다. 종의 분화. 바로 진화의 결과 종의 개수가 증가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자, 요거 하나만 추가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 필기 페이지 제일 뒤에 보시면은 요 기린 얘기가 있거든요. 요거는 뒤에 그림이 있으니까 안 적으셔도 되고요. 그림 안 그리셔도 됩니다. 대단한 그림 그리는 거 아니에요. 여기 있는 거 그냥 설명하는 겁니다. 자, 아주 자연 선택설의 예로서 아주 유명한 예죠. 바로 기린의 목은 왜 길어졌을까를 자연 선택설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죠? 자, 다윈은 기린의 목이 왜 길어졌다고 설명하는 거예요. 일단 어떤 변화가 생겼냐면 동물들이 많아지니까 식물들도 맨날 뜯어먹히잖아. 그게 싫어서인지 점점점 높은 높이를 가진 나무들이 발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 기린의 조상이 있었을 때 이 높아진 나뭇잎을 먹기에는 부족했던 거지. 환경의 변화가 생겼지? 그러면 이 조상은 뭐 했겠어? 뭐 한 거야? 새끼를 많이 낳은 거야. 자, 새끼를 많이 낳다 보면 어떤 애들이 태어나? 목이 짧은 애도 태어나겠지만 그 중에는 목이 특별히 긴 애도 태어나더라는 거지. 그러면 이들 중에서 누가 유리하다? 높은 곳에 있는 잎을 따먹을 수 있는 긴 목이 유리하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서는 얘네들이 어떻게 됐다? 죽었다라고 얘기가 나와. 그런데 좀 생각해보면 얘네들이 죽을 수밖에 없을까? 얘네들이 꼭 죽어야 돼? 그렇지 않다는 거지. 그지? 얘네들이 어떻게 될 수 있어? 다른 걸 먹도록 적응할 수도 있어. 여기 있는 거 못 따먹잖아. 그지? 그럼 얘네들이 뭐 할 수 또 있다는 거야? 이 나무 껍질을 뜯어먹는 쪽으로 진화를 할 수도 있다는 거야. 그지? 또 짧아진 목으로 오히려 바닥에 있는 걸 더 잘 주워 먹게 될 수도 있다는 거지. 우리 교과서에서는 얘가 선택돼서 얘만 남았다라고 설명하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어떻다?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할 수 있다. 즉 진화가 막 일어나다 보면 결국 종의 수는 어떻게 돼야 된다? 증가돼야 된다. 그쵸? 자, 요걸 이제 설명한 그림이 요 기린의 긴 목에 대한 뒤쪽에 있는 그림이 되는 거고요. 우리 교과서에 안 나와요. 우리 교과서에 안 나오는데 같이 자연 선택설과 같이 있는 기린목 얘기를 보면 라마르크라는 사람의 용불용설이라고 하는 학설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주고 있거든요. 자, 요거는 왜 우리 교과서에서 빠졌냐면 완전히 틀린 거라서 완전히 빠졌어요. 여러분들은 뭘 이해해야 되냐면 이걸 왜 틀렸다고 할 수 있는지를 이해해야 돼요. 용불용설은 용자가 한자로 쓸 용자예요. 불용은 안 쓴다는 뜻이죠. 쓴다 안 쓴다라는 뜻이에요. 용불용은.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냐? 쓸수록 발달하고 안 쓸수록 퇴화한다라는 말의 줄임말이에요. 용불용설은. 이 사람은 기린의 목이 왜 길어졌다고 설명하는 거야? 이 사람은 역시 똑같이 나무가 높아졌어. 그래서 기린의 목이 짧아. 그러면 이 기린의 조상이 뭐 하기 시작했다? 목을 쓰기 시작했다는 거야. 목을 길게 빼기 시작했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더라? 점점점 길어지더라. 그치? 이렇게 설명하는 게 라마르크의 용불용설인 거야. 자, 그럼 이거 왜 틀렸지?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 하나뿐이야. 이 학설은 왜 틀렸는가만 설명할 수 있으면 돼. 이거 왜 틀렸죠? 목적. 근데 그것도 답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교과서에서 원하는 답은 그건 아니에요. 자, 아까 제가 무슨 얘기했어요? 운동 얘기했죠? 분명히 기린의 손자가 목을 빼다 보면 목이 길어질 수 있을 거야. 그지? 문제는 이 길어진 목이 새끼한테 전달돼 안 돼? 안 되지. 그치? 이 길어진 목은 얘만의 것이야. 얘가
길어진 목이 그대로 자손에게 이어지지 않는단 말이야. 그치? 즉 라마르크의 용불용수의 틀린 이유를 딱 한마디로 말하면 뭘로 진화를 설명하려고 했기 때문에 틀렸다? 바로 유전되지 않는 비유전적 변이로 진화를 설명하려고 했기 때문에 얘는 틀린 설명이다. 그지? 그래서 아까 처음에 강조했던 것처럼 진화에서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다? 유전이야, 유전. 그치? 유전이 안 되면 진화도 될 수가 없어. 이해되시죠? 우리 교과서는 빠졌어요. 교과서에 나오진 않아요. 하지만 워낙 대표적인 두 학설의 비교기 때문에 왜 얘는 맞다고 생각하고 왜 얘는 틀리다고 생각하는지를 설명할 수 있으시면 됩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쉴게요. 자, 근데 아까 얘기했죠? 우린 지금 다윈의 자연선택설을 얘기하는 거 있다고 했었죠? 다윈의 자연선택설은 사실 생각보다 인기가 없었어요. 나오고 나서 한동안 화제는 됐는데 금방 사라졌거든요. 왜 사라졌냐면 분명한 한계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두 가지를 설명하지 못했는데요. 첫 번째, 야, 변이는 왜 발생하냐? 변이의 발생 원인을 전혀 설명할 수가 없었고요. 또, 야, 이렇게 만들어진 변이는 어떻게 유전이 되냐? 변이가 왜 자손에게 전달되는지도 역시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이때는 아직 뭐가 없었기 때문에 이때는 아직 유전학에 대한 지식이 없었거든요. 자, 유전학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자, 이걸 설명할 수 있는 지식이 없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설명 못하면 사장되는 거지 뭐, 그지? 그래서 금방 인기가 없어졌는데 그래도 이제 과학자들 중에서는 이게 좀 의미가 있다라고 해서 계속해서 보완을 했었던 사람들이 있었고 오늘날에는 사실상 진화를 설명하는 가장 주된 이론으로서 지금 사용이 되고 있는 거죠. 이해되셨죠? 이게 교과서, 여기까지가 교과서 내용인데요. 예전 교과서 내용 중에 빠진 게, 현재 교과서에 빠진 내용이 한 가지가 있거든요. 뭐, 이때 당시에 신문 같은 거 보면 이걸 엄청 조롱하는 만평 같은 게 많아요. 이게 말이 되냐? 이러면서 엄청 이제 이것들을 비판하는 기사들이 되게 많이 뜨거든요. 그래서 이때 당시 사회에 끼친 영향이 꽤 크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내용이 우리 교과서에서 빠져서 엄청 중요하진 않지만 빠르게 한번 적어보고 쉬겠습니다. 첫 번째, 생명과학이라고 하는 과학 분야를 관찰과 실험 위주의 학문으로 바꾼 계기라고 해요. 그러면 왜 생명과학을 이런 학문이라고 이때 당시에는 생각하지 않았느냐? 왜 그러냐면 이때 당시에는 우리 인간이 신이 만든 특별한 존재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대요. 그런데 이 진화론의 핵심은 뭡니까? 우리 인간도 결국은 원숭이라는 조상에서부터 갈라져온 존재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즉 특별하다 안 특별하다? 별로 특별하지 않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점차 신 중심의 사상에서 인간 중심의, 그래서 우리 인간이 동물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학설로 사상으로 점점점 변화된 계기가 됐다고 해요. 또한 자, 경쟁을 장려하는 경제 체제인
자본주의 체제의 시작을 만든 그런 학설이다라는 평도 있습니다. 자, 사실 이 네 번째 때문에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요. 자, 이 자연 선택설을 악용한 부정적인 사용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바로 우리 인간들 중에서 더 우월하고 열등한 존재가 있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자, 다른 민족을 지배해도 된다라는 사회 진화론, 또 우생학이라는 잘못된 학문의 기초가 됩니다. 그로 인해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되는 원인이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요 4번은 이제 현 교과서에는 나오지 않는 내용이어서 여러분들은 아예 안 배울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게 있었다 정도. 그리고 뒤에 예제 중에 관련된 문제가 한두 문제 있으니까요. 그거 풀 때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잠깐 쉴게요. 어우, 아이고.
자, 또 시작해 볼까요? 자, 이제 큰 번호 하나면 끝나고요. 얘가 좀 몇 개 있긴 한데 금방금방 쓸 수 있으니까 한 조금 일찍 끝나더라고요. 딴 반 해보니까 시간이 좀 남더라고.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마지막 큰 번호인데요. 마지막 큰 번호에서는 자연 선택의 예들을 이제 몇 가지 살펴보는데, 특히 우리 뒤에 나와 있는 예제들을 풀기 위해 필요한 예들을 몇 가지 좀 살펴보면서, 자, 각 예마다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좀 집중해서 봐줘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첫 번째. 뒤쪽에 보면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저는 여기 칠판이 검은색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칠판을 검은색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아무것도 안 칠하면 검은색인 거예요. 문인지 이해되시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흰 종이에 쓰니까 오히려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안 쓰면 흰색이 되겠죠. 그죠? 이런 색깔 같은 거 좀 잘 생각해 주세요. 자, 여기 이제 어떤 딱정벌레 같은 애들이 있다는 얘기가 이제 뒤에 보면 예제가 있어요. 그죠? 딱정벌레 색깔이 대충 어떤 색들인가요? 딱정벌레 색깔들. 딱정벌레 뭔지 아시죠? 그쵸? 딱정벌레 대부분 약간 검은색 띠고 있거든요. 기본적으로는 어두운 색을 띠는 애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딱정벌레들 중에서 좀 특이한 색깔 갖고 있는 애들 되게 많습니다. 특히 이 딱정벌레들 중에서 황금색 막 띠고 있는 애들도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애들 되게 비싸게 거래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안 살아요. 우리나라는 안 사는데 좀 특이한 색깔을 갖고 있는 애들이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그죠? 자, 이런 애들이 이렇게 중간중간 발견이 됩니다. 자, 일단 제가 이 빨간색으로 한 것을 밝은색 껍질을 갖고 있는 딱정벌레라고 할게요. 아무것도 안 쓴 걸 제가 어두운 색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밝은색 껍질의 딱정벌레와 어두운 색 껍질의 딱정벌레는 어떤 관계라고 볼 수 있을까요? 둘 다 딱정벌레는 같은 종이죠? 거기서 뭐가 차이가 나고 있어요? 형질의 차이가 나고 있죠. 그죠?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변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맞죠? 근데 예를 들어 이 밝은색 딱정벌레가 갑자기 등장했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이 밝은색 딱정벌레의 형질은 무슨 변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돌연변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없다가 갑자기 등장한 애들. 그죠? 자, 저는 여기다가 빗금을 칠할 건데 여러분들 칠하지 마세요. 왜냐면 저는 빗금을 칠해야 흰색으로 보이니까. 그죠? 여러분들은 칠하지 않으셔야 돼요. 그쵸? 자, 이렇게 원래 여기가 흰색이었다고 해봅시다. 자, 그런데 여기 어떤 산불이 났대. 산불이 나가지고 이 주변 땅이 자, 어두운 색의 땅으로 변한 거예요. 그을린 거지 뭐. 그지? 그을려서 어두운 색이 된 거야.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여기 있었던 어두운 색 껍질의 딱정벌레들은 어떤 환경이 돼버리는 거죠? 살기에 유리한 환경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 유리하죠? 자기 주변 색깔이랑 자기 색깔이 비슷하잖아. 그지? 눈에 잘 띄어 안 띄어? 잘 안 띄지. 그런데 요 밝은색 딱정벌레는 어때? 눈에 잘 띄지. 그러면 누가 더 잘 잡아먹히겠어? 얘가 훨씬 잘 잡아먹히겠지? 새가 와서 얘를 잡아먹을 거란 말이야. 맞지? 그러면 얘네들은 사라질 거고 결국 누가 더 많아지게 돼? 어두운 색 딱정벌레 더 많아지게 되겠지?
우리는 이 어두운색 딱정벌레가 뭐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환경에 의해서 선택되었다, 자연 선택되었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환경 변화에 의해 자, 이 어두워진 주변 색깔이라는 환경에 더 적합한 어두운 색 딱정벌레가 자연 선택되었다. 자, 이런 식으로 이 현상을 설명할 수 있겠죠. 결국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보시면서 두 가지 포인트에 집중해 보시면 되는 건데요. 일단 첫 번째, 왜 이런 특이한 형질이 나타났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해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절대로 얘네들이 밝은 게 좋아서, 그죠? 밝게 변하기 위해서 같은 목적이나 의도를 절대로 넣으시면 안 돼요. 알겠죠? 그저 얘네들은 우연히 발생을 한 거예요. 변이 된 것 뿐이에요. 두 번째, 결국 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어떻게 됐다? 특정 형질이 선택됐죠? 적응을 했죠? 그죠? 자연 선택이라는 말로 이 결과를 설명하실 수 있으면 돼요. 자, 우리가 살펴보는 이 자연 선택의 예들은 전부 다 이런 것들을 보게 될 겁니다. 여기 가로 하나 쳐야겠네요. 그죠? 자, 이 중에서 아주 대표적인 실제 현상이 있는데요. 바로 영국의 런던 근처에 이 나방의 날개색 관련 내용이거든요. 이 현상을, 이거 꽤 유명한 현상인데 공업암화 현상이라고도 부릅니다. 공업암화. 자, 뜻은 이제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거고, 런던에 있는 나무들, 제가 나무 그림 2개 그릴 거예요. 여러분들 밑으로 이렇게 그리셔도 되고 옆으로 그리셔도 되는데, 밑으로 그리실 거면 여기 오른쪽에 빈 공간 좀 남겨두시고, 옆으로 그리실 거면 그 밑에다 쓰시면 돼요. 알겠죠?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은요, 이 런던 근교에 있는 나무들에는 나무 겉표면에 뭔가가 붙어 산대요. 이게 약간 버섯류 비슷한 애들인데 진짜 버섯은 아니고 버섯이랑 비슷한 애들이 여기에 이렇게 잘 안 칠해지네. 여기에 이렇게 붙어 산다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대충 이게 뭐 빗금 치시면 되겠죠? 이렇게 붙어 산대요. 이런 애들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은 이런 애들을 지의류라고 부른다고 하고요. 제가 지금 표시한 대로 얘네들은 흰색의 색깔을 띠고 있대요. 자, 그런데 이 주변에 있는 나방의 날개 색깔들을 보면 이 나방의 날개 색깔이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검은색 날개고요. 하나는 흰색 날개. 자, 이런 두 가지 색이 있다고 합니다. 당연히 이 환경에서는 누가 훨씬 유리해요? 흰색 날개가 훨씬 유리해요. 그죠? 아까 얘기했었던 딱정벌레 얘기처럼 당연히 검은색 날개는 이 흰색 바탕에서 되게 잘 보이겠죠? 그러니까 이 검은색 날개의 나방들은 잘 잡아먹히고 흰색 날개는 잘 안 잡아먹히겠지? 그래서 당연히 이러한 환경에서는 흰색 날개의 비율이 검은색 날개보다 훨씬 많아지게 된다고 합니다. 뭐야? 요거요? 이거요? 공업암화. 네. 다시 쓸게요. 공업암화. 어두워질 암자예요. 어두울 암. 그래서 어두워진다 이런 뜻이에요. 됐죠? 자, 그런데 이 1800년도 초에 이 영국에서 뭐가 발생했냐면 산업혁명이 발생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뭐가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공장 매연이 엄청나게 많아지기 시작을 했고
그로 인한 대기오염이 심해졌어요. 문제는 이 지유류라는 놈들이 이 대기지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 애들이래. 그래서 이 지유류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죠? 나무들은 이 공장 매연 어느 정도 견딜 수 있죠? 근데 지유류들이 사라진 거야. 이 나무들이 어떻게 됐겠어? 이렇게 원래 색깔을 드러냈겠지? 나무의 어두운 색깔이 드러나는 거야. 그지? 그러면 이때는 이제 뭐가 유리해져? 이때는 당연히 검은색 나방과 흰색 나방을 비교하면 누가 더 유리하다? 검은색이 훨씬 유리해지겠죠. 바로 검은색 나방의 비율이 높아지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현상을 뭐라 부른다? 공업이 발달해서 나방의 날개 색이 어두워졌다. 그래서 이 현상 이름을 공업암화 현상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자, 역시 이 현상도 우리에게 뭘 알려주는 겁니까? 결국 검은색 나방이 더 많아진 이유는 무엇 때문이에요? 지유류가 사라져서 나무의 색깔이 어떻게 되었기 때문에 어두워졌다는 환경 변화 때문이죠. 그렇죠? 결국 어떤 생명체들의 형질을 결정하는 것은 무엇이다? 주변 환경이다. 그죠? 그래서 환경의 변화가 어떤 생물체의 형질의 비율의 변화에 영향을 준다라는 예를 대표적인 실제 예로 알려주는 그 현상이 이 공업암화라는 현상이에요. 꽤 유명한 현상이니까 공업암화라는 말은 기억하실 필요 없지만 의외로 이 지유류가 흰색이라는 거 모르면 헷갈릴 수 있거든요. 자, 이런 게 흰색으로 뒤덮여 있었다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다 적어요. 세 번째는 꽤 유명한 예죠. 이거 여러분들은 이어서 쓰시면 돼요. 그림이 한 줄 정도 있어서 그림 딱 2개만 그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왼쪽 오른쪽 그리셔도 되고요. 위아래 그리셔도 되고 엄청 크게 그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갈라파고스 제도라는 곳에 핀치라는 새예요. 예전에는 군도라고 많이 불렀거든요. 네, 요즘 교과서는 제도라고 나오더라고요. 제도는 무슨 뜻이냐면 섬 여러 개가 모여있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자, 갈라파고스 제도는 하나의 섬이 아니라 여러 개의 섬들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얘가 어디 있냐면 여러분들 아메리카 있죠? 아메리카 보시면 여기 북미가 있고 아래 이렇게 남미가 있잖아요. 그죠? 여기 가운데를 중앙 아메리카, 중미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그때 여기 서쪽에 보면 에콰도르라는 나라가 있는데요. 이 에콰도르에서 대략 서쪽으로 1000km 정도 날아가면 여기 섬이 한 7개 정도 모여있는 곳이 있는데 여기를 갈라파고스 제도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죠? 자, 이 지도를 외우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집중해야 될 건 어디냐면은 이 1000km예요. 1000km면 서울, 부산 직선거리의 5배거든요. 엄청 멀죠? 그죠? 그런데 이 핀치라는 새는 되게 작은 새라서 얘 최대 길이가 한 20cm 정도까지밖에 안 된대요. 얘 되게 작은 새예요. 이 얘기를 왜 하는 거죠? 당연히 이 핀치라는 새 어디서 사냐면 여기 아메리카에서도 살아요. 그죠? 그런데 이 갈라파고스에서 사는 핀치는 여기 있는 새가 막 왔다 갔다 해서 생긴 새인가요? 그러기 힘들다는 거죠. 그죠? 너무 멀어요. 왔다 갔다 하기에는. 그죠? 즉 갈라파고스에 있는 핀치들은 그냥 어디에 계속 있었던 애들? 갈라파고스에 계속 있었던 애들인 거예요. 그죠? 여기서 뭔가가 변화가 일어났다는 건 무슨 뜻인 거예요? 이 안에서 뭔가가 이 핀치들한테 변화를 주었다. 이런 뜻이 된다는 거죠. 자, 요걸 이해해보자는 의미에서 요 거리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외울 필요 없고 위치 알 필요 없어요.
그죠? 자, 원래 핀치라는 새는 되게 작은 새고요. 일반적으로 작은 열매나 벌레들을 잡아먹는 새래요. 그래서 얘네들의 부리가 뭐 대충 뭐 이런 식으로 일반적인 핀치들의 새 부리 모양이 이렇게 생겼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죠? 그런데 다윈이 여기 가서 관찰을 해보니까 뭘 발견하게 됐다. 이 갈라파고스라는 섬에는 정말 다양한 핀치들이 살고요. 그 다양한 핀치들이 제각각 다른 부리 모양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을 좀 더 관찰해 봤더니 이 부리 모양이 뭐에 따라 달라지더라? 얘들이 먹는 먹이에 따라서 달라지더라 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조그만 갈라파고스라는 제도의 안에 정말 다양한 핀치가 발견이 됐고 그 핀치들마다 어떻게 되더라? 부리 모양이 다 다르더라. 그리고 그 부리 모양은 뭐에 따라 다르더라? 먹는 먹이에 따라 다르더라. 자, 그래서 아주 단단한 씨앗을 깨먹는 핀치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일반적인 핀치보다 훨씬 부리가 크고 두껍더라는 거죠. 그죠? 부리가 훨씬 크고 두꺼워. 이걸 이렇게 팍팍 부숴서 먹는다는 거지. 그지? 그래서 굉장히 두껍고 큰 부리를 갖고 있는 특징을 갖고 있었고 또 선인장, 여러분들 선인장에도 꽃이랑 열매가 피는 거 알고 계시죠? 이 선인장에 꽃이나 열매를 따먹는 애들이 있는데 이 선인장에 가시가 나와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 몸이 찔리지 않아야 되니까 이 부리가 어떻게 발달한 거야? 길쭉하게 발달을 해가지고 얘만 이렇게 톡톡 빼먹을 수 있게 발달이 됐다는 거지, 그지? 그래서 길고 뾰족한 부리가 발달한 모양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또 나무 구멍 속에 있는 작은 벌레를 잡아먹는 애들도 있었다는 거죠. 그럼 걔네들은 어떻게 돼 있어야 돼? 얘보다 훨씬 가늘어야지. 구멍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치? 그래서 구멍 속에 있는 벌레를 잡아먹는 애들은 훨씬 가늘고 긴 부리를 갖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림을 이렇게 왼쪽, 오른쪽 그리셨으면 밑에 쓰시면 되고요. 위, 아래 그리셨으면 오른쪽에다가 쭉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다윈이 이걸 보고 무엇을 알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 핀치들을 자연 선택시킨 건 무슨 환경이다? 먹이 환경이죠. 자, 어떻게 적응했어요? 얘들은 무엇의 모양이 바뀌면서 부리의 모양이 바뀌면서 적응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먹이라는 환경에 따라 먹이라는 환경에 따라 부리 모양의 변화가 발생을 했고 그에 맞게 자연 선택된 형제들이 현재까지 남아있다. 핀치는 분명히 한 종류였어요. 그죠? 근데 이 갈라파고스에서 우리가 지금 본 것만 해도 몇 종류죠? 3종류죠?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진화의 결과 종은 어떻게 된다? 그 수가 많아진다고 했죠. 그죠? 바로 진화의 결과는 종의 수가 증가하는 쪽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워낙 유명한 예이고 이렇게 진화의 결과로 종의 개수가 점점점 증가하는 걸 보여주는 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뒤에서도 좀 더 자세한 그림으로 저보다 훨씬 예쁜 그림으로 이 부리 모양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으니까 어떤 환경에 의한 변화인지 이걸 통해 무엇을 알 수 있는지 같은 것들을 잘 골라주시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4번과 5번이 좀 중요하고 4번, 5번까지가 끝이거든요. 4번, 5번까지가 마무리예요.
4번은 항생제 내성 세균이라고 하는 것의 등장입니다. 자, 일단 항생제가 뭐죠, 여러분들? 항생제가 뭐예요? 약이죠. 어떤 약이죠? 이게 세균 죽이는 약이에요. 우리 몸속에 있는 세균을 죽이는 약이거든요. 여러분들 감기 걸릴 때 약 지어서 먹은 적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 독감 걸렸을 때랑 그냥 감기 걸렸을 때 먹는 약이 다르죠? 일반적인 감기를 걸렸을 때, 심한 감기 걸렸을 때 먹는 약이 이 항생제예요. 일반 세균을 죽이는 약. 그런데 이 항생제가 왜 중요할까요? 이 항생제라는 약이. 이 약이 왜 중요하냐면 이 항생제가 있어야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우리 몸을 가를 수 있어요. 우리 몸에 있는 내장은 세균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세균이 들어가면 우리는 금방 죽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 몸을 함부로 가를 수가 없었어. 왜? 갈라서 수술을 해도 어차피 세균 때문에 이 사람이 죽어버리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몸에 큰 상처가 나거나 몸에 안 좋은 게 들어갔을 때 몸을 째일 수가 없었던 거지. 그런데 뭐가 발견되고 나서부터, 항생제가 발견되고 나서부터 우리 몸에 있는 세균을 싹 다 죽일 수 있게 됐잖아. 그지? 그러니까 세균이 없는 깨끗한 환경을 만들 수 있게 됐고, 그래서 뭘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외과 수술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 몸을 째가지고 수술할 수 있게 된 게 이 항생제 덕분이라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항생제를 못 쓰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거죠? 수술을 못 받는 거예요. 어차피 몸을 째면 죽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항생제 내성이 무서운 거예요. 항생제 내성이 생긴 세균들이 우리 주변에 많게 되면 우리는 수술을 받을 수가 없어. 몸 안에 병이 생기면 이게 커져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 약으로 해결하든가. 그렇죠? 자, 제가 그냥 흰색으로 그리는 걸 소위 비내성 세균이라고 할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내성이 없는 세균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뭐가 등장할 수 있어요? 빨간색으로 표시하는 항생제 내성이 있는 내성 세균이 등장할 수 있어요. 자, 얘는 왜 등장했죠? 내성 세균은 왜 등장했어요? 계속 얘기하지만 어떤 형질이 왜 등장했느냐라고 얘기가 나왔을 때 절대로 뭐에 대항하기 위해서, 뭘 적응하기 위해서라고 얘기하시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죠? 얜 그저 이유를 모르고 그냥 등장한 거예요. 우연히 등장한 거고요. 그 우연히 등장했다는 표현을 우리 앞에서 뭐라고 불렀죠? 돌연변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이 내성 세균은 그저 우연히 우연히 등장했을 뿐이고 우린 얘를 돌연변이라는 말로 설명할 수 있다고 했어요. 절대로 요거에 대해서 항생제에 적응하기 위해와 같은 어떤 목적을 표현하는 말은 절대로 쓰면 안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알겠죠? 절대 쓰면 안 돼요. 자, 그런데 당연히 그냥 이대로 있었으면 별 문제가 없었을 텐데, 자, 우리가 항생제를 쓰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당연히 기존에 내성이 없는 세균들은 이 항생제에 죽어버릴 거고, 그래서 그 수가 줄 거고요. 그 다음에 내성이 있는 세균들은 이거에 피해를 받지 않으니까 자기 자손을 남겨서 번식하겠죠? 어떻게 된다? 내성 세균의 비율이 점점점 높아지게 되죠. 자, 만약에 우리가 이 항생제를 계속 쓰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겨버리겠어요? 당연히 세균들 중에서는 이제 더 이상
비내성세균은 남지 않는 사태가 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이 항생제가 들지 않은 상태가 될 테니 우리는 반드시 뭐 할 수밖에 없다? 새로운 항생제를 쓸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항생제를 개발하지 못한다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수술을 받을 수 없는 상태까지 올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여기 있는 항생제 내성세균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한 3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강조하는 거, 제가 방금 얘기했던 거 요거 항생제 내성 유전자는 왜 등장했는가에 대한 얘기, 반드시 돌연변이, 우연히 등장했다라는 얘기를 항상 신경 써서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기다 지금 적지 않은 한 가지 내용이 있어요. 바로 뭐에 관련된 내용이냐면 이거에 관련된 모의 실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게 선생님들마다 좀 스타일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뒤에 예제 문제 없어가지고 이건 제가 지금 자세하게 설명을 안 드릴 건데 나중에 교과서나 참고서 보시면 이런 시험이 하나 나옵니다. 어떤 시험이 나오냐면 이거 적지 마세요. 이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실험을 준비하는데 모의 실험이거든. 그래서 이렇게 이게 판 하나를 준비해. 그 다음에 여기다가 공을 놔. 근데 공을 놓는데 어떤 공을 넣냐면 자, 어떤 애는 털공이고 털로 만든 공이고 어떤 공은 그냥 빤빤한 스티로폼 공이야. 그지? 그래서 처음에는 이 스티로폼 공을 한 4개 정도 준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털공을 처음에 총 16개를 준비를 해요. 그러면 전체 공이 몇 개죠, 현재? 20개죠? 여기가 이제 20개. 20개 전체 공을 준비해. 자, 그 다음에 내가 이 털이 잘 붙을 수 있는 찍찍이. 그지? 이 찍찍이를 이렇게 갖다 대는 거야. 공들한테. 다 갖다 대. 그래서 이 찍찍이에 공이 10개 붙을 때까지 이걸 반복해.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10개 중에서 10개 붙었으니까 몇 개 남았어? 10개 남았지? 그 10개 남은 애들을 2배로 늘려. 그러면 어떻게 되겠니? 그러면 어떻게 돼? 지금 여기 찍찍이에 붙은 공은 누구야? 털공만 붙었지, 그지? 털공이 원래 몇 개였어? 16개였지, 그지? 거기서 10개 붙었잖아. 그러면 몇 개 됐지? 털공이? 6개 됐어. 그 다음에 스티로폼 공은 몇 개 남았지? 얘는 전혀 안 붙으니까 몇 개 남았어? 4개 남았어. 그 다음에 얘를 어떻게 하는 거야? 개수를 2배로 늘려줘. 그러면 얘는 뭐가 되지? 몇 개가 돼? 12개가 되고 얘는 몇 개가 되지? 8개가 되지? 자, 그러면 다시 쟁반 안에 있는 전체 공의 개수는 몇 개야? 똑같이 20개야. 그런데 뭐가 바뀌었지? 그렇지. 공의 개수는 그대로 유지가 됐지만 뭐가 바뀌었냐면 스티로폼 공의 전체 공에 대한 비율이 바뀌었어. 그지? 처음에는 몇 개의 비율을 갖고 있었냐면 20개 중에 4개였으니까 곱하기 100을 해서 퍼센트로 표현해주면 얘가 20%를 차지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지? 그런데 이렇게 한번 했더니 20개 중에 이제 몇 개를 차지하게 됐고 8개를 차지하게 됐고 그래서 역시 곱하기 100을 해서 비율을 구해주시면 40%가 나온다. 그렇지? 자, 그러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문제 포인트는 뭐냐? 2가지. 여기 있는 공과 찍찍이의 역할은 무엇인가를 물어보는 거 첫 번째. 자, 여기 있는 털공은 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항생제 내성세균에서. 보면 찍찍이를 갖다 댔을 때 제거된 애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 찍찍이는 일단 뭐야? 지금 이 경우에 대해서. 그렇죠. 얘는 바로 항생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털공은 항생제에 의해서 어떻게 되고 있지? 제거되고 있지, 그지? 그러면 얘는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그렇지. 비내성세균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당연히 이 찍찍이에 붙지 않는, 제거되지 않는 스티로폼 공은 내성세균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지.
맞지? 그리고 항생제를 계속 사용했더니 어떤 변화가 생겼어? 그렇지? 내성세균들이 자손을 계속 남기면서 뭐가 많아지게 됐어? 비율이 많아지게 됐지. 그러면 아마도 요 다음은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 이 비율이 몇 퍼센트로 늘어나게 될까? 2배로 늘어난 80%가 될 거야. 그치? 자, 바로 이 비율을 계산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나오는 게 또 한 가지.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문제가 뒤에 있는 예제는 없어요. 이 뒤에 있는 예제는 없기 때문에 제가 이 설명을 지금 정식으로 하진 않았고요. 자, 이런 문제를 건드리는 참고서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정도까지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와, 되게 천천히 했는데도 시간이 남네. 확실히 양이 좀 적은 것 같아요. 자, 마지막입니다. 자연 선택의 예 중에 마지막 5번째는 바로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이라는 병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병 배운 적 있어요? 1학기 때? 배웠어요? 안 배웠어? 이게 학교마다 좀 다르더라고. 어떤 학교는 배우고 어떤 학교는 안 배우고. 너희 안 배웠니? 배웠어? 무슨 병이죠?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앞에 생명 시스템에 그 생명 중심 원리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얘기긴 하거든. 근데 이게 원래 지금 교과서에서는 사라져가지고 선생님들이 어떤 선생님 알려주시고 어떤 선생님 안 알려주시고 막 그러긴 해. 자, 이름 그대로예요. 적혈구가 무슨 모양이 돼버렸다? 남모양이 됐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정상 적혈구는 어떻게 생겼죠? 맞아요. 동그랗게 생겼죠? 얘네들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고요. 가운데가 살짝 움푹 들어가 있어요. 오우씨. 그죠? 자, 적혈구의 역할이 뭡니까? 산소 운반이에요. 그죠? 산소를 운반해주는 게 원래 적혈구의 역할이고, 당연히 정상 적혈구는 산소 운반을 잘하겠죠? 그런데 이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이라는 병에 걸리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말 그대로 적혈구의 모양이 뭐로 바뀌어버려요? 남모양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이 남모양 적혈구가 되면 자, 이렇게 뾰족한 모양의 작은 적혈구를 만들게 되고요. 그래서 두 가지 문제가 생긴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 당연히 정상 모양보다 산소 운반을 잘 못하겠죠? 산소 운반을 잘 못하고 산소 운반 능력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되겠어? 빈혈이 생기는 거야. 빈혈이 뭐니? 뇌로 원래 산소가 잘 가줘야 되는데 이게 잘 못 가는 거야. 그래서 막 어지럽고 순간적으로 막 눈앞이 깜깜해지고 이런 이제 문제들이 생기는 게 이 빈혈증이죠. 문제는 이거보다 더 무서운 일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 날카로운 적혈구가 혈관벽을 이렇게 막을 수 있대.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러면 혈관이 막히잖아. 이런 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혈관. 자, 이거 여이에요. 폐색이라고 하거든요. 혈관이 막힌다는 뜻이야, 얘들아. 알겠지? 혈관이 막히는 거야. 그런데 뇌로 가는 혈관이 막히는 거 우리 뭐라 부르지? 이걸 뇌졸중이라고 부르는 거야. 뇌졸중 들어봤지, 그지? 갑자기 막 드라마 같은 데서 픽 쓰러지는 거 있잖아, 그지? 그러다가 영영 못 일어나기도 하고 막 죽기도 하잖아, 그지? 이게 뇌졸중이야. 또 심장으로 가는 게 막히면 어떻게 돼? 심장이 멈추는 심근경색이 나올 수도 있는 거야. 바로 혈관이 막히면 사람이 죽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지. 이런 심각한 문제가 생긴대요. 그래서 실제로 이 병에 걸리는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40세 전후래요. 평균이 40세니까 그 전에 죽기도 한다는 거야. 오래 살아봤자 50살을 못 넘긴대. 굉장히 살기 힘들대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나라에서는 이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많을까 적을까? 당연히 적어. 왜? 이 사람들은 생존에 유리해, 불리해? 불리하잖아, 그치? 이 사람들 훨씬 불리하단 말이야. 맞지? 자, 그래프 하나 그리기 전에 밑에다가 여기 하나만 더 쓸 건데
우리 아까 염색체 얘기했었지, 그지? 당연히 정상적 혈구와 남모양적 혈구도 똑같이 유전자를 갖고 있어, 그지? 자, 정상적 혈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유전자를 뭘 갖고 있냐면 정상 헤모글로빈 유전자를 갖고 있어. 그 정상 헤모글로빈 유전자를 요렇게 많이 써. HbA라고 많이 써. 읽을 때는 정상 헤모글로빈 유전자 뭐 이렇게 읽을 거야. 이제부터 이거 안 쓸게. 알겠지? 자, 이걸 2개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정상이야. 그지? 그러면 남모양적 혈구인 사람들은 뭘 갖고 있는 거야? 남모양적 혈구, 남모양 헤모글로빈 유전자를 갖고 있는 거야. 그지?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뭘 갖고 있냐면 HbS라는 걸 갖고 있어. 알겠지? 그래서 이걸 2개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위에 있는 심각한 병을 겪는 사람들이 되는 거야. 자, 이건 당연히 남모양 헤모글로빈 유전자겠죠? 그죠? 자, 그러면 딱 보자마자 무슨 생각 드니, 얘들아?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아? 둘 다 정상, 둘 다 남모양인 사람 봤잖아, 그치? 그럼 뭐 있어야 돼? 하나씩 가진 사람이 있어야 되지, 그치? 여기다 그리거나 가운데에 그리거나 너희 편한 대로 해. 자, 요렇게 정상 하나와 남모양 하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자, 이 사람들은 어떻냐면 극히 일부만 남모양을 갖고 있어. 그래서 빈혈증이 있긴 한데 엄청 심하진 않대. 그래서 비교적 경미한 빈혈을 겪는 경우들이 있다. 경미가 무슨 뜻인지 알지, 얘들아? 가벼운, 별로 세지 않은 그런 빈혈을 겪게 되는 거야. 자, 요거 위에다가 이렇게 3줄 그렸으면 밑에다 그래프 그리시고요. 혹시 아래로 쭉 하셨으면 오른쪽에다 그리시고요. 편한 대로 하세요. 그래프를 그려야 되니까 공간이 없으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 괜찮아요. 자, 그래서 무슨 그래프를 그릴 거냐면 바로 이 3가지 정상 유전자와 남모양 유전자와 자, 정상 하나, 남모양 하나를 갖고 있는 사람, 이렇게 3종류 사람들의 생존 비율을 간단하게 그래프로 표현해 보는 거예요. 뒤에 보면 문제도 나와 있어. 당연히 우리나라에서는 어떨까? 우리나라에서는 당연히 압도적으로 누가 많다? 정상이 많아. 알겠지? 우리나라는 압도적으로 정상이 많다. 그리고 압도적으로 누가 적어? 남모양이 적은 거야. 그지? 남모양이 당연히 적을 수밖에 없어. 당연히 얘네들이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둘이 섞인 이 가운데도 어떨 수밖에 없다? 그 수가 적을 수밖에 없어.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그치? 자, 그런데 자, 그래프 그렸으면 밑에다 쭉 이어서 써도 괜찮아. 근데 이 그래프 다시 쓸 거야. 알겠지? 자, 그런데 이게 좀 바뀌는 지역이 있다는 거야. 바로 어느 지역? 바로 아프리카의 중남부 지역. 자, 이 지역에 유행하는 전염병이 있어요. 이게 유명한 병이죠. 바로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지역이에요. 자, 말라리아는 무슨 병이냐면 이 세균에 의해 감염되는 병인데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주로 무엇을 통해 옮겨요? 모기를 통해서 옮겨요. 모기가 침을 통해서 많이 옮기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모기의 침을 통해 옮겨진 말라리아 균이 어디에 기생을 하냐면 적혈구에 기생을 해요. 이 말라리아 균은 적혈구에 기생합니다. 적혈구에서 살다가 막 자라서 충분히 자라면 이 적혈구를 깨고 나와. 적혈구가 터지지?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균들이 쏟아져 나와.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되겠어? 옆에 있는 적혈구에 또 들어가. 그런 식으로 적혈구를 파괴하는 거야. 그래서 이 말라리아에 걸렸을 때
아주 심한 말라리아에 걸리게 되면은 대개 10일 안에 죽는데요. 혈액이 전부 다 녹아서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말라리아 균이 적혈구에 기생을 하는 자 그런 병이다.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런데 이 말라리아가 어디에는 이 남모양 적혈구에는 제대로 기생을 못한다는 거야. 왜냐하면 너무 작아. 너무 작아서 세균이 자라기 너무 좁다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은 요 안에 들어가면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죽어버리기도 하고 그 전에 적혈구가 아예 파괴되면서 얘네들이 사라져버리기도 한대. 즉 이 남모양 적혈구는 말라리아에 대해서 뭘 갖고 있다? 뭘 갖고 있다? 저항성을 갖고 있다.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된다? 자, 이 빨간색으로 뭘 그려보면 이 지역에서의 유전자 비율을 그려보면 그게 달라지게 된다는 거지. 어떻게 달라져요? 여기서 압도적으로 유리한 게 누구다? 이 지역은 둘이 섞인 게 압도적으로 유리하다. 왜? 이 사람들은 뭐가 심해? 빈혈이 심하지, 그지? 그러니까 원래 살기가 힘드니까 당연히 얘보다 훨씬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하지만 이 사람들도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 어느 정도 유리한 점이 생겼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그 비율이 늘어나게 된다는 거야. 반면에 원래 압도적으로 유리했었던 정상은 어떻게 되지? 이 지역에서 불리하지, 그지? 그러니까 그 수가 많이 줄어. 이해되시죠? 자, 우린 여기에서 무엇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이 예에서 우리가 무엇을 확인할 수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압도적으로 제일 유리해 보이는 게 뭐야? 당연히 정상에 압도적으로 유리하지? 그런데 뭐가 바뀌어버렸더니 말라리아라고 하는 환경이 바뀌어버렸더니 뭐가 유리해졌어? 섞인 게 유리해졌지? 즉 우리가 봤을 때 언뜻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은 자연 선택과는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지. 맞지? 우리가 봤을 때 정상이면 좋아 보이잖아, 그지? 남모양이면 뭔가 안 좋아 보이잖아. 하지만 그게 우리가 봤을 때 좋아 보이냐 나빠 보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직 형질의 유불리함은 뭐만이 결정한다? 환경만이 결정한다. 그치? 그래서 환경이 바뀌면 원래 불리했던 형질도 유리함을 가질 수 있다. 그쵸? 요게 이 헤모글로빈 모양에 관련된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문인지 이해되세요? 정리해 보시면 어떤 형질의 유리함과 불리함은 자, 오직 무엇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그렇지. 환경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계속해서 자연선택에서 했던 말들을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는 겁니다. 자, 아이고 고생들 하셨고 좀 쓸 게 많았죠? 내용은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쓸 게 좀 많아서 자, 이렇게 해서 5강을 마무리가 할 수 있고요. 자, 우리 방금 봤었던 예들을 알면 대부분의 문제를 풀 수 있고 한두 개 정도 제가 설명 안 한 게 있는데 그것들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니까 한번 고민해 보시고 풀어봐 보시고요. 화생이 문제가 좀 많아요. 물질보다 문제가 좀 많아서 뒤에 보시면 응용 문제까지가 78문제거든요. 그래서 뒤에 있는 기출 문제는 제가 수업 시간에 같이 풀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과제는 122쪽에 78번 응용 문제까지 마무리를 해오시고요. 맞다. 요거 한 가지 얘기를 좀 드리면 우리 일주일에 과학이 한 번 들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 그 수업 들어오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 과제를 보고요. 여러분들이 뭐 틀렸는지를 좀 먼저 파악을 하고 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숙제를 수업 날 인증을 올려버리시면은 제가 그걸 확인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여러 번 하자. 그러니까 매일 과학 공부하자라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거 바라지도 않고 불가능하다는 거 알아요. 여러분들 바쁘니까. 대신 과제를 하루만 일찍 해주세요. 알겠죠? 원래 그 일요일 날 하던 걸 토요일 날 하는 걸로 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자정까지는 토요일 날 아니 꼭 자정 아니어도 돼요. 제가 일요일 날 출근해서 여러분들 과제한 걸 볼 수 있게만 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문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수업 직전에만 올리지 말자. 알겠죠? 문인지 이해되시죠? 자, 요거만 좀 부탁드리고 자, 앞으로 한 학기 동안 잘 봅시다. 고생들 하셨고